안녕하세요. 항상 영상 잘 보고 있는 중년의 시청자입니다. 저는 남편 없이 혼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을 키우며 지내고 있어요. 제게 이런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이 찾아오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학창시절 저는 공부를 꽤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기도 했고요. 사실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어려운 가정 형편 덕에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학금을 받아야 했거든요.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부터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정말 금슬이 좋은 부부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트럭 운전기사였어요. 전국을 돌아다니시며 일을 했죠. 경상도에 가시는 날에는 해산물을, 전라도에 가시는 날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젓갈향 가득한 김치를, 각 지역마다 유명한 특산품이란 특산품은 어린 시절 질리도록 먹어봤던 것 같아요. 어머니와 저는 매일 아침마다 트럭을 타고 떠나시는 아버지를 배웅했고, 오늘은 아버지가 또 어떤 맛있는 걸 사오실까 기대하며 하루 종일 아버지께서 돌아오시는 밤만 기다렸습니다. 셋이 함께 살 때도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은 몹시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두 분 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고 가까이 지내는 친구나 친척도 없었기에 온 세상에 정말 저희 셋뿐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어머니의 37번째 생신날이었고 몹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날도 아버지께서는 몹시 먼 곳으로 운전을 나가셨어요. 아마 밤 늦게서야 돌아올 것 같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어머니께서는 눈도 많이 오고 길도 어두우면 위험하니 하룻밤 자고 천천히 돌아오라. 생일이 뭐 중요하냐 말씀하셨지만 아버지께서는 그래도 어머니께서 본인 없이 쓸쓸한 생일을 보내게 될 수는 없다며 늦더라도 새벽까지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밤이 되었고 그날은 눈이 참 많이 왔어요. 펑펑 내린 눈 덕에 집 앞에 소복하게 눈이 쌓였었죠. 그런 눈을 보며 어머니께서는 아버지 오는 길이 험하겠다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며 새벽까지 아버지를 기다렸지만 아버지는 날이 밝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 날이 너무 굳어서 하룻밤 자고 돌아오시려나 보다 싶었고 학교를 다녀오면 당연히 아버지께서 집에 와 계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도 아버지께서는 밤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대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신 어머니께서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저를 이끌고 버스에 올라타셨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한 병원에서 아버지께서는 이미 세상을 떠나 계셨습니다. 전복사고였어요. 눈길에 트럭이 미끄러져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낭떠러지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급하게 방향을 튼 것으로 보아 야생동물 같은 것이 차 앞을 지나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는 발견되었을 당시 이미 목숨을 잃으신 채였다고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 옆에서 어머니께서는 아무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셨어요. 어린 제가 놀랄까 차마 큰 소리를 내지도 못하시고 그렇게 숨죽여 우셨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와 저는 세상에 완전히 둘만 남게 되었어요. 아버지를 잃으신 어머니께서는 한동안 완전히 영혼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제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 때도 함께 목욕을 할 때도 어머니께서는 그저 힘없는 얼굴로 미소만 지으실 뿐이었어요. 어렸던 저는 아버지의 죽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저 잠깐 동안 떨어져 지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어머니께서 슬퍼하시는 이유가 그저 아버지가 곁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잠시 아버지께서 멀리 떠나셨지만 아버지께서 돌아오시기 전까지 내가 아버지 대신 어머니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앞에서는 아버지가 전혀 그립지 않은 척 항상 밝은 얼굴로 즐거운 이야기만 했고 그런 저를 보며 어머니께서도 점점 기운을 차리셨어요. 집에서 살림을 하시던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로 직원이 4-5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회사에 취업을 하셨습니다. 근무 환경이나 벌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어머니께서는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매일같이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늦게서야 집에 돌아오셨고
저는 학교가 끝나면 혼자서 집에 돌아와 하루 종일 어머니를 기다렸어요. 어른 형편의 학원 같은 곳은 꿈에도 꿀 수 없었고 학교 친구들을 따라 분식집 같은 곳에 가기에는 돈이 없었거든요. 그나마 친구들과 놀이터 같은 곳에서 시간을 조금 보내다 돌아오는 날에는 쓸쓸함을 좀 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이터에 아무도 없는 날은 혼자서 모래집만 뒤적거리다 텅 비어있는 집에 돌아와 하염없이 어머니께서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런 고생을 하시는 이유가 전부 저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어머니께 어리광 한번 부려본 적이 없었어요. 조금 나이가 들자 아버지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뿐이었어요. 나중에 꼭 성공해서 지금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고생하시는 만큼 효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공부에 매달렸어요. 가진 건 없는 가난한 아이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부뿐이었으니까요. 다행히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니었는지 특별한 사교육 없이도 저는 항상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런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남들 다 받는다는 과외도 그 흔한 학원 한번 다니지 않으면서도 언제나 전교권의 성적을 받아왔고 그렇게 서울의 명문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대학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어요. 남편과 저는 같은 대학의 같은 과 동기였습니다. 남편과 가까워지게 된 계기는 서로의 가정환경 때문이었어요. 남편도 저처럼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어머니께서 지방에 계셨거든요. 남편 또한 어렸을 적부터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자랐고 하루빨리 성공해 어머니를 편하게 모시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가정환경뿐만 아니라 가치관이나 성격 면에서도 맞는 부분이 많았고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저는 자연스레 연인이 되었고 대학생활 내내 붙어 다녔어요. 졸업 후 저희 둘은 같은 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지낼 곳을 찾다가 월세도 아낄 겸 둘이 같이 돈을 모아 작은 단칸방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밖에서 일하고 밤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와 공부하는 생활을 계속했어요. 남편 또한 저와 생활이 비슷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로서로 기댈 수 있는 공생관계였습니다. 공부에 집중이 되지 않는 날에는 둘이 함께 집 앞 슈퍼 야외 테이블에서 맥주 한 캔씩을 마시며 미래 이야기도 하기도 했어요. 둘 다 멋지게 시험에 합격해 떵떵거리며 고향에 돌아가 어머니께 효도하는 상상을 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첫 번째 고시 시험날이 되었고 저와 남편 둘 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른 법이 어디 있겠냐마는 실패를 한번 맛보자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하루빨리 성공해서 어머니의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즘 어머니께서는 건강이 눈에 띄게 약화되셨고 점점 회사 다니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공부를 하기 위해 서울에 머물러 있기는 했지만 몸도 편찮으신 어머니를 고향에 혼자 두려니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친구도 없고 그렇다고 저를 제외한 가족이나 친척도 없고 어머니한텐 정말 이 세상에 저 하나뿐이었으니까요. 다음 시험에서는 꼭 합격해서 좋은 집을 구해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했고 두 번째 고시날이 되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남편과 저 둘 다 두 번째 시험에서도 낙방했습니다.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싶었어요. 내가 너무 주제도 모르고 높은 목표를 잡았던 걸까. 고시 준비는 그만두고 아무데나 적당한 회사에 취업해야 하나.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어머니께서는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시고 계신데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 또한 저 못지않게 집안 사정이 어려웠고 어머니께서 지방에 혼자 계셨으니까요. 어머니께 넌지시 이번 시험 준비 그만두고 취업이나 할까 고민 중이라고 이야기를 꺼내니 어머니께서는 조급해할 필요 없다며 넌 아직 20대고 한창인 나이다. 뭐든지 도전해볼 수 있다.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그런 어머니의 말씀에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세 번째 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고시날이 다가왔고 전날 밤 컨디션 관리를 위해 일찍 잠자리에 누웠어요. 긴장되는 마음에 쉽게 잠에 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최선을 다해 처치했으나 현재 몹시 위중한 상태세요. 빨리 병원으로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소식에 머리가 멍했어요.
지금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건지 상황 파악이 잘 되질 않았습니다.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대충 꾸려 집을 나섰어요. 그렇게 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만감이 교차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중환자실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달고 계셨어요. 그 뒤로 한 달여가량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지만 결국 눈을 뜨시지 못하고 숨을 거두시고 말았습니다. 한 달 동안 어느 정도 준비를 하긴 했지만 어머니께서 정말 돌아가시고 나니 마음이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그동안 어머니께서 요즘 가슴이 답답하다, 자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는다, 명치가 쑤신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저 과로겠거니, 나이가 드셔서 그런 것이겠거니 가볍게 여기며 넘겼던 과거의 제가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써드렸다면, 큰 병원에 미리미리 가서 진단이라도 받아봤더라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책감이 몰려왔어요. 어렸을 적부터 저를 혼자 키우시느라 그동안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시고 그렇게 힘들게 키운 딸이 성공하는 모습조차 보시지 못하고 이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시는구나. 장례를 도와줄 친척은커녕 지인 한 명도 없어 쌓여있는 병원비 처리며 장례식이며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라 참 막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저를 참 많이 도와줬어요. 시험 전날 부랴부랴 짐을 싸 고향으로 향했던 저 때문에 남편도 시험을 망쳤지만 남편은 저에게 한마디 불평도 없이 제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이제 제게 남은 것은 남편 한 사람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지만 말이죠. 그렇게 장례가 끝난 뒤 고향집을 정리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남편은 제게 많이 힘들었겠지만 마음 잡고 다시 다음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보자, 같이 힘내보자 저를 북돋아 주었어요. 나 이제 시험 포기하려고. 아무래도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냥 회사 취업할 생각이야. 회사 다니면서 너 뒷바라지 할래. 우리 그동안 낮에는 생활비 때문에 일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반밖에 없었잖아. 이제는 내가 생활비 벌어올 테니까 넌 아무 걱정 말고 공부만 해. 시험을 포기하겠다는 제 말에 남편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며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이 아깝지도 않냐. 내가 미안해서 너한테 어떻게 그러냐 저를 말렸지만 저는 이미 생각을 굳힌 뒤였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공부를 접고 작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남편의 생활비며 학원비며 교재비며 모든 돈을 제가 전부 벌어서 대줬고 저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당시 제 곁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존재는 남편이었고 남편이 시험에 합격해 성공하는 모습이 보고 싶었거든요. 어머니께 해드리지 못했던 효도에 대한 대리 만족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회사 생활을 하며 힘든 일도 많고 기약 없는 뒷바라지가 지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성공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지금 좀 힘들어도 버텨야지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여간의 공부 끝에 남편은 결국 고시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합격 소식을 들은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마치 제가 합격이라도 한 듯 기뻤어요. 남편과 둘이 얼싸안고 행복의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결혼하자.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너 이제 사모님 되는 거야. 그렇게 저와 남편은 부부가 되었고 그때까지 지방에서 혼자 지내고 계셨던 남편의 어머님을 서울에 모셔와 셋이서 한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님께서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며 네가 우리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많이 힘들었던 거 알고 있다. 날 진짜 엄마처럼 생각하고 우리 셋이 행복하게 지내보자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고 그렇게 제 앞날에는 꽃길만이 펼쳐져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딸을 임신하게 되었고 시어머니께서는 줄곧 아들을 바라오셨기에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그런 시어머니께 남편은 딸이든 아들이든 성별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긴 것 자체가 축복이고 행복이라며 저를 두둔해 주었어요. 태어난 딸아이는 남편보다는 저를 쏙 빼닮았었고 시어머니께서는 아이가 남편을 하나도 닮지 않았다며 은근슬쩍 핀잔을 주셨습니다. 저를 향한 시어머니의 구박이 시작된 것이 그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딸아이가 생기고 나서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살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일이 점점 바빠지면서 여러 가지로 내조하며 뒷바라지 할 일이 많아졌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집안일에 관해서 본인만의 기준이 여러 개 있으셨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아침밥에 꼭 국과 3가지 이상의 반찬을 놓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저와 동거하던 시절에는 남편이 아침밥을 챙겨 먹는 모습을 잘 보지 못했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어렸을 적부터 아침을 꼭 먹는 사람이었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출근 전에 따뜻한 국과 직접 만든 반찬 3개를 차려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찍부터 일어나 매일같이 새로운 반찬에 국을 끓이는 일이 조금 귀찮기는 했지만 그리 힘든 일은 아니었기에 처음에는 큰 불만이 없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 이 정도쯤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일이기도 했고요. 그러나 딸아이가 태어난 후로 새벽마다 수유를 하느라 소파에서 쪽잠이 들어있는 저를 매일같이 아침 차리라 깨우시는 시어머니가 조금 얄미울 때가 있기는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아침 타령을 하시면서 본인은 절대 요리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어느 날은 몸이 좋지 않아 시어머니께 오늘은 아침을 못 차릴 것 같다. 어머님께서 좀 차려주시라 부탁을 드리니 집에서 살림하고 남편 뒷바라지하는 애가 아침밥 하나 못 차리냐며 아파서 당장 죽기라도 하냐 몹시 구박을 하셨습니다. 서러운 마음에 어머니께서는 며느리 아픈 것보다 아들 아침밥이 더 중요하시냐며 언제는 친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지내자 하실 때는 언제고 어머님 친딸이 아팠어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냐 되묻자 시어머니께서는 얘가 이제는 말대꾸까지 한다며 성을 내시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날 이후로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는 자주 마찰이 생겼고 그럴 때마다 남편은 항상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 남편 덕분에 시어머니가 제게 조금 섭섭하게 구실 때에도 참고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되는 저와 시어머니 사이의 기싸움에 남편도 지쳤는지 점점 끼어들고 싶지 않아 하더라고요. 그만들 좀 하면 안 돼? 어머니 옛날 분인 거 너도 다 알고 있잖아. 앞에서는 내내 하면서 적당히 비위 맞춰드리고 뒤에서는 네 맘대로 하면 되지. 꼭 그렇게 매사에 일일이 어머니를 이겨먹어야겠어? 사사건건 다 따지고 들면서 말싸움 시작하니까 나도 불편해 죽겠어. 앞으로 둘 사이에 나도 안 끼어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 뒤로 남편은 시어머니가 터무니없는 것으로 저를 혼내시거나 구박을 해도 입을 꾹 닫고 전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시어머니의 구박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딸아이가 고집을 피우거나 예의 없는 행동을 하면 제 애미 닮아서 저런다며 아이가 다 듣는 앞에서 제 욕을 하시고 똑똑한 언행을 하면 역시 아빠를 닮아서 애가 똑 부러진다며 칭찬을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자꾸만 구박을 하시고 핀잔을 주시니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고 남편은 바쁜 일 탓에 집에 붙어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형편은 점점 좋아지고 있었지만 그와 반대로 저와 남편의 사이는 갈수록 소원해졌어요. 결혼할 때만 해도 네 덕에 시험에 합격했다며 네가 뒷바라지 해준 거 절대 잊지 않고 평생 제게 고마운 마음으로 살겠다던 사람이 옛날 일들은 모두 잊기라도 한 건지 갈수록 저를 막대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다림질 하나 제대로 못해? 다 구겨진 셔츠 어떻게 입고 출근하라는 거야?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이 집에서 네 역할이 도대체 뭐야? 청소는 청소기가 다 해주지. 빨래는 세탁기가 다 해주지. 애는 유치원에서 봐주지.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요즘 매일같이 밖에 나가서 여자들하고 카페 나가고 수다나 떨고 다닌다며? 참 여자들 웃기다니까. 내존이 뭐니 남자들 일하고 있을 때 자기들끼리 모여서 영양가 없는 얘기들만 나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뭐? 지금 말 다 했어? 청소기는 자기 혼자 돌아가고 빨래는 자기 혼자 널어지고 접혀져서 옷장에 들어가는 줄 알아? 너 매일같이 먹고 가는 아침밥은 누구 손으로 차려주는 건데. 그리고 뭐? 카페 나가고 수다나 떨어? 너 이번 승진 시험 기회 어떻게 얻어진 건지 잊었어? 내가 상사 사모님한테 잘 보이려고 모임마다 나가가지고 아부 떨고 겨우겨우 명단에 넣어준 거잖아. 이게 내 조가 아니면 뭔데? 너 혼자 잘나서 지금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줄 알아? 이것 봐. 매사에 이렇게 이겨먹으려고 따박따박 사람 말꼬리 잡고 언성을 높이니 내가 너하고 말이 하고 싶겠냐? 됐다. 그만하자. 남편과 저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기만 했고 그럴수록 저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180도 변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모아둔 돈도 없었고 변변찮은 직업도 경력도 없었고 그나마 가진 거라고는 학벌뿐이지만 나이는 40을 바라보고 있었고 애까지 있었어요.
남편은 아이를 유치원에서 다 봐준다고 했지만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아이가 유치원에 가 있는 동안 집안일 조금 하다 보면 금세 하원할 시간이 된다는 것을요. 게다가 애 키우는 일이 그냥 밥 먹이고 씻기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커갈수록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은 우후죽순 늘어나는데 제가 밖에 나가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몸이 안 좋다며 육아며 집안일에는 손도 대시지 않지. 어쩌다 한번 모임이 있어 딸아이를 돌봐달라 부탁드리면 앓는 소리를 내시며 내가 애 봐주는 사람인 줄 아냐 짜증을 내셨습니다. 평생 제게 고마워하며 은혜를 갚는다 생각하며 살겠다던 사람들이 얼마나 시간이 지났다고 이렇게까지 달아질 수 있는지 참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 과거 일은 완벽히 지워지기라도 한 걸까 싶었죠. 남편은 점점 더 일터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어울리는 사람들 격이 올라가니 시어머니께서는 갈수록 저를 더 구박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네 며느리는 강남의 병원에 있는 의사라더라, 변호사 집 딸이라더라, 생일에 명품 가방을 사줬다더라, 해외에 초호화 여행을 보내줬다더라. 매일같이 남들과 비교하며 저를 깎아내리셨고 남편은 일이 바쁘다며 저와 딸아이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숨막히는 집구석에서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어린 딸이었습니다. 아마 딸이 없었다면 진작에 이혼하고 혼자 나와 살았을 것 같아요. 저와 똑 닮은 딸은 어렸을 적부터 정말 똑똑하고 예쁘고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효녀였거든요. 그렇게 지옥이나 다름없는 결혼 생활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의 양복을 정리하는데 주머니에 뭔가가 잡혀 꺼내보니 목걸이 케이스였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가운데에 예쁜 진주가 박혀있는 금목걸이였습니다. 누가 봐도 여자 액세서리였고 마침 얼마 뒤가 저와 남편의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결혼기념일을 기억하고는 있었구나. 그동안 섭섭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고 모른 척 다시 주머니에 목걸이를 넣어두었습니다. 그렇게 결혼기념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상 결혼기념일이 되자 남편은 일이 바쁘다며 야근을 한다고 했어요. 조금 기분이 상하기는 했지만 일이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주말에 좋은 곳에 데려가서 식사를 하며 주려고 하나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주말이 되니 남편은 회사 동료들과 약속이 있다고 아침 일찍부터 집을 나서 밤 늦게서야 돌아왔어요.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갑자기 무슨 할 말? 나 피곤해. 괜히 쓸데없는 걸로 서로 힘 빼지 말고 자자. 우리 결혼기념일 잊었어? 얼마 전이었잖아. 그랬었나? 미안해. 내가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 카드 줄 테니까 갖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 사. 그 목걸이는 뭐야? 나 주려고 샀던 거 아니었어? 제 입에서 목걸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남편은 눈에 띄게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목걸이 하고 시치미를 떼더라고요. 얼마 전에 당신 양복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발견했다. 누가 봐도 여자 목걸이던데 내 선물 아니었냐 물어보니 어색한 목소리로 그거 말이지. 당신 선물이 아니고 상사 부인 가져다 줄 선물이었어. 얼마 후에 생일이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답하는데 어딘가 찜찜하긴 했지만 남편이 피곤하다며 등을 돌려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찜찜한 마음은 묻어두고 지내던 어느 날 딸의 생일이 되었고 아무리 바빠도 이날은 꼭 시간을 비워놓으라고 신신당부를 했었어요. 이러다 딸이 아빠 얼굴 잊어버리겠다며 이날마저 바쁘다고 오지 않으면 진짜 이혼할 생각하라 으름장을 놓았어요. 아주 오랜만에 새 가족이 외식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아는 척을 하며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이런 곳에서 다 뵙네요. 가족끼리 식사 나오셨나 봐요. 저는 처음 보는 여자였기에 남편을 바라보며 눈짓으로 누구냐고 물었고 남편은 그 여자를 보고 몹시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여자 목에 저번에 봤던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생신이셨다면서요. 축하드려요. 얘기 전해 들었어요. 저희 남편이 목걸이 선물해드렸다고. 남편 잘 좀 부탁드려요. 남편 말대로라면 저 여자가 상사 부인이겠거니 싶어 대강 웃는 낯으로 답했고 제 말에 여자는 묘한 표정이 되더라고요. 남편분이 워낙 젠틀하시고 능력도 좋으시고 멋있으시잖아요. 당연히 좋게 보고 있죠. 아내분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네요. 그럼 식사 즐겁게 하세요.
그렇게 여자는 자리를 떠났고 남편에게 저 여자가 상사 부인이 맞냐고 되게 젊어 보이는데 어떤 상사의 부인이냐 물었어요. 부인들 모임 자리에서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이었거든요. 제 물음에 남편은 얼마 전에 새로운 사람이 정근을 왔다면서 듣기로는 아마 재혼이라 여자가 나이가 저렇게 젊은 걸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때는 남편의 말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참 속으로 천불이 나네요. 두 년놈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속아 넘어간 저를 보며 속으로 얼마나 재미있어 했을지.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눈앞에서 뺨이라도 갈겨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얼마 뒤 열린 부인 오찬 자리에서 그 여자 이름을 꺼내며 그분은 안 오셨네요. 새로운 분이 정근 왔다고 들었는데 하고 이야기를 꺼내니 다른 부인들은 모두 금시초문이라며 그런 소식 들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몹시 불안한 예감이 들었고 그날 밤 자고 있는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훔쳐보았습니다. 핸드폰에는 패턴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남편 몰래 미리 확인해 두었기에 패턴을 푸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핸드폰 안에 들어있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그 여자가 나눈 더럽고 질낮은 대화들과 사랑을 속삭이는 문자,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 불륜의 증거들이 가득했고 충격에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저를 얼마나 만만하고 우습게 생각했으면 이 모든 증거들을 지우지도 않고 전부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와서 떠올려보면 그 문자들과 사진들을 다 찍어놓고 소송이라도 걸었어야 했는데 그때는 너무나 배신감이 크고 충격적이라 앞뒤 생각을 못하고 바로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의 뺨을 내리쳐 깨웠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너 뒷바라지를 어떻게 했는데 그동안 얼마나 참으면서 살아왔는데 네가 사람이야? 딸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울부짖으며 남편에게 소리를 고리고리 질렀고 남편은 갑자기 왜 그러냐며 설마 핸드폰 훔쳐봤냐? 남의 핸드폰은 왜 보냐?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이 아니다. 되지도 않는 변명들을 늘어놨어요. 그 여자하고 나눈 더러운 대화들과 사진 다 봤다. 그게 어떻게 아무 사이가 아니냐 묻자 남편은 그게 무슨 소리냐? 꿈이라도 꿨냐면서 핸드폰을 휙 뺏어갔습니다. 남편은 지금 얘기해봤자 서로 좋은 말도 안 나올 것 같고 진정되면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며 그대로 방을 빠져나갔고 저는 그렇게 밤새 배신감에 몸서리치며 울었어요. 다음날 아침 남편은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그래? 갑자기 이혼이라니. 우리 딸은 생각도 안 해? 그 여자라니 도대체 무슨 소리야. 너 어젯밤에 헛것이라도 봤나 본데 혹시 을부증 생긴 거 아니야? 그냥 너한테 질려서 그래. 그동안 나 뒷바라지 해준 건 고맙게 생각해. 위자료 적당히 챙겨줄 테니까 우리 그냥 좋게 갈라서자. 저는 그런 남편에게 한 번의 바람은 용서해줄 수 있다. 다시 그러지만 않으면 된다. 딸을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안 된다.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말들을 내뱉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단호히 내쳤습니다. 당시에 저는 수중에 가지고 있던 돈도 없었고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증거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송이라는 선택지를 생각해볼 겨를조차 없었어요. 저를 두고 바람을 핀 남편에게 오히려 눈물로 매달렸지만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하고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제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딸과 작은 아파트 전세를 구할 만한 약간의 위자료였어요. 정말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제게 남편은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고 과장을 좀 보태면 제 인생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남자에게 한순간에 헌신짝처럼 버림받았으니 너무나 허탈하더라고요. 약을 먹고 죽을까 다리에서 뛰어내릴까 수도 없이 고민했지만 어린 딸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이었고 저를 받아주는 아무 회사에 급하게 취업을 했어요. 내세울 것이라고는 학벌 하나에 오랜 기간 경력이 단절되어 있던 애딸린 이혼녀를 받아주는 회사는 많지 않았어요. 월급도 작고 근무 환경도 어려웠지만 그마저도 감사하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어머니께서도 일할 만한 곳을 찾아다니시며 이런 심정이셨겠거니 싶더라고요. 어머니께서도 어린 저만 바라보시며 그 긴 세월이 버티셨겠구나. 그런 분을 효도 한번 제대로 못 시켜드리고 그렇게 떠나보내고 남은 인생을 다 바쳐 남편 뒷바라지를 했는데 결국은 이런 꼴이라니. 너무나 회의감이 들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그런 생활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 적응이 되긴 했어요.
저만 바라보는 딸을 생각하면 약해질 수 없었습니다. 딸은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어느 정도 머리가 크자 아빠를 찾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이혼 후로 저에게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연락할 이유가 없다고 해도 딸은 자식이잖아요. 그래도 본인 핏줄인데 어떻게 지냈나 궁금하지도 않나. 그 여자와 보내는 결혼 생활이 그렇게나 즐겁나 원망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퇴근 후 딸이 다니는 학교에 들러 방과 후 수업을 마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문 앞에 웬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순간 불안한 마음에 딸아이를 제 뒤로 숨기고 누구시냐 물으니 김혜진 씨 맞으세요? 라며 제 이름을 말하더라고요. 제가 김혜진이 맞다. 그쪽은 누구시냐 답하니 남자는 드라마에서나 보던 말을 제게 건네왔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김혜진 씨를 지금까지 몹시 애타게 찾아다니셨습니다. 네? 회장님이요? 그런 분이 저를 왜 찾아다니셨는데요? 이미연 씨가 어머니 맞으시죠? 저희 회장님께서 어머니 친부이십니다. 그러니까 혜진 씨한테는 저희 회장님이 외조부님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신종 사기 수법인가? 아니면 몰래카메라 같은 건가? 내 개인정보를 조사해서 돈이라도 뜯어내려고 왔나? 나같이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정성 들여 사기를 칠 이유가 있나? 머릿속이 복잡했고 남자는 제게 명함을 주며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된다고 회장님께서 다 설명해 주실 거다. 사기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도 아니니 꼭 연락 달라 연신 부탁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새 명함에 써있는 기업을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꽤 멀쩡하고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이었어요. 이런 회사의 회장님이 제 외할아버지라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어머니와 저를 나몰라라 하다가 이제 와서 저를 찾아다니셨다는 건지, 어머니께서는 왜 저에게 외할아버지의 존재를 말씀하지 않으셨던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일단 만나보는 게 맞겠다 싶어 명함의 번호로 전화를 드렸고 다음날 회사 사옥으로 향했어요. 어제 만났던 남자가 1층으로 마중을 나왔고 남자의 안내를 따라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사옥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었고 직원들도 많아 보였어요. 정말 이런 회사의 회장님이 내 외할아버지라니 두 눈으로 보니 더욱더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사장실 안으로 들어서니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저를 몹시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저를 꼭 안아주시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오래전부터 사업을 해오셨는데 사업이 잘 풀려 이렇게 큰 규모가 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학생이던 시절 외할아버지의 사업은 직원을 4-5명 정도 두었던 작은 회사였고 어머니께서는 외할아버지의 외동딸이었어요. 외할아버지께서는 어머니를 몹시 아끼셨고 어렸을 적부터 원하는 것은 뭐든 다 해주며 애지중지 키우셨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신 어머니는 트럭 기사인 아버지와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하겠다며 외할아버지께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외할아버지 눈에 아버지께서는 괜찮은 신랑감이 아니었다고 해요. 아버지께서는 고아원 출신에다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아무리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신다고 한들 외할아버지께서는 결혼은 사랑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셨고 두 분의 결혼을 결사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외할아버지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 오랜 기간 애쓰셨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외할아버지께서는 아버지와 결혼하려면 우리 집안과 연을 끊으라 어머니께 으름장을 놓으셨다고 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포기하겠지 싶었지만 어머니께서는 정말로 외할아버지와 연을 끊고 멀리 떠나 아버지와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그런 어머니가 너무나 괘씸했고 나도 딸 없는 셈 치고 살련다 하고 그 뒤로 어머니를 잊고 지내셨다고 해요. 그렇게 몇 년 후 아버지께서 트럭 전복사고로 돌아가시고 고민하시던 어머니께서는 외할아버지를 다시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가슴에 대못 박은 거 알고 있어요. 이제 와서 다시 아버지를 찾아와 너무 염치 없지만 얼마 전에 그 사람 사고로 죽었어요.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이에요. 어린 딸은 저만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죄송해요. 그러나 그때까지도 어머니가 너무 괘씸하셨던 외할아버지께서는 남편이 죽으니 이제야 기어들어오냐며 너 같은 딸 없다고 생각하고 산 지 오래라면서 어머니를 문진박대 하셨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흐른 뒤 사업이 성공하고 인생에 여유가 생기자 그제서야 그때의 행동이 몹시 후회가 되셨다고 해요.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고 제 행방을 찾아다니다가 이제야 소재를 알게 되었다며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 다행이라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게 조부모 노릇을 하고 싶다. 네 엄마에게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 지금도 너무 후회되고 미안한 마음뿐이야. 이미 세상을 떠난 애한테 사과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남은 인생 너 돌보며 딸아이에게 속죄하고 싶구나. 그러면서 외할아버지께서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남편 없이 아이를 혼자 키우는 거냐,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를 덤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외할아버지께서는 몹시 노하시며 세상에 그런 머리 검은 짐승이 다 있냐며 그런 놈은 반드시 천벌을 받아야 한다. 본인이 복수를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와서 무슨 복수냐며 저는 이제라도 외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서 기쁘다. 세상에 저 혼자만 남겨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로 충분하다.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묻어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싹을 틔어 무럭무럭 자라기만 하지. 지금 당장은 그 상처를 헤집고 다시 마주하는 게 두려울지라도 도망쳐서는 안 되는 거야. 내가 도와줄 테니 그놈한테 제대로 한 방 먹여줘라. 그래야 내가 나중에 딸 볼낯이 생기지 않겠니? 외할아버지의 말씀에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던 저는 눈물을 쏟아냈어요. 남편과 이혼한 후로 저는 항상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제 상처를 돌아보고 스스로 마음을 돌볼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어린 딸을 위해 밖에 나가 일을 해야만 했고 남편을 원망한다 한들 현실적으로 복수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으니까요. 제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흐른다고 치유된 것이 아니라 외할아버지의 말씀처럼 그저 깊은 곳에 묻어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외할아버지의 도움으로 복수를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남편에게 연락하니 남편은 몹시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이 네 얼굴 보고 싶어 한다고. 더 이상 내 남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애아빠인 건 변함없는 사실인데 가끔 얼굴은 비춰줘야 하는 것 아니냐. 평생 이렇게 네 자식 모른 척 할 거냐 질책하자 남편은 귀찮다는 목소리로 알겠다며 다음 주에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외할아버지께서 주신 카드로 온몸에 명품을 휘두르고 남편에게 줄 고급 지갑을 하나 사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제 모습을 본 남편은 몹시 당황한 얼굴이었고 오랜만에 그 뻔뻔한 낯짝을 보자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한테 외할아버지가 계시더라고. 회사 하나 운영하고 계신데 꽤 규모가 커. 너하고 이혼하는 뒤로 참 현실이 막막했는데 지금은 너랑 같이 살던 아파트보다 훨씬 좋은 곳에서 딸이랑 둘이 살고 있어. 살다 보니 이런 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나더라. 그리고 이거 네 선물이야. 그동안 너 많이 미워하긴 했지만 이제 다 용서했어. 그래도 딸 아빠인데 평생 안 보고 살 순 없는 노릇이잖아. 이건 앞으로는 부부 사이가 아니라 아이 부모로서 편하게 새 출발해보자는 의미로 주는 거야. 부담 갖지 말고 받아. 당연히 모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남편을 용서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마음이 생겼을 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는 눈치였고 외할아버지에 대해 이것저것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회사인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외할아버지께서 구해주신 것인지 주로 돈에 관한 이야기였고 여전하네 싶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식사 시간은 전혀 즐겁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아빠를 만난 딸아이는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그런 딸을 보니 마음이 조금 복잡해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용서해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예상대로 그 만남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다시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딸을 만나니 좋더라. 식사 한번 다시 하자 하며 핑계를 댔지만 당연히 진짜 관심은 제 돈이었겠죠. 남편은 저와 이혼한 뒤로 바로 그 여자와 재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부동산 부자 집안 딸이었는데 허영심이 몹시 심하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마냥 부잣집 딸이라 좋았었는데 씀씀이가 장난 아니게 해프다고 하더라고요.
귀하게 자라서 그런가. 설거지며 빨래며 집안일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부인들 모임은 귀찮다고 가지도 않으면서 매일같이 백화점 나가서 쇼핑이야. 내 벌이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라니까. 피부과에는 또 얼마나 돈을 가져다 바치는지. 내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 당신도 예쁜 부인 좋잖아 하면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살림은 전부 우리 어머니 차지야. 어머니 그 연세에 집안이라는 게 말이나 돼? 저번에는 과로로 쓰러지셨어. 집에서 놀고 먹고 있는 부인 놔두고 도움이 구하기도 그렇고. 솔직히 네가 그리울 때가 많았어. 네가 자주 해주던 반찬들도 그립고 아침에 다림질 다 되어있는 셔츠도 그립고 내가 잠깐 미쳤었던 것 같아. 네가 선택한 거잖아. 그래도 그 여자는 젊고 예쁘고 집도 잘 사니까 네가 좀 맞춰주고 살아야지. 원래 조건 안 좋은 사람이 맞추고 살아야 되는 거야. 너하고 살던 시절의 나처럼. 그래도 나도 그때가 조금 그립긴 하다. 대학 시절부터 너하고 참 오래도 부대끼면서 살았지. 남편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속에서는 천불이 나고 열이 올라왔지만 여기서 화를 냈다가는 계획이 말짱 도무룩이 될 테니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연애 시절 즐거웠던 추억들, 신혼 시절의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 시간이 금방 흘러갔고 그날 후로도 저는 남편과 자주 만남을 가졌습니다. 남편과 만날 때마다 외할아버지의 카드로 고급 양복이며 비싼 선물들을 턱턱 사주었고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여유를 부렸어요. 역시 너는 이런 명품이 잘 어울린다니까. 그 여자는 너한테 이런 거 한 번이라도 사준 적 있어? 자기 몸에 걸치기 바쁘지. 아무리 젊고 예쁘면 뭐해. 여자가 내조를 잘해야지. 아침밥은 잘 먹고 다녀? 내가 챙겨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도 뭐 그럴 일은 없겠지. 우리가 다시 부부가 될 일은 없을 테니까.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쏟아내며 남편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러다 일이 터졌어요. 그날은 1년 만에 맞은 딸의 생일이었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전해들은 시어머니께서도 자리에 함께했어요. 오랜만에 넷이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억지로 즐거운 척하며 식사 자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익숙한 낯의 여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섰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여자랑 저 여자 딸이랑 넷이서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아마 못 보던 고가의 선물을 자주 받아오고 주말마다 약속 있다고 밖으로 놔두니 그 여자도 남편이 의심이 되었던 거겠죠. 여자는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냈지만 남편은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딸 생일이라 만난 거고 내가 이혼은 했지만 여전히 딸 아빠는 맞지 않느냐며 내가 내 딸 생일도 네 허락 받고 챙겨야 하냐 상간녀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상간녀는 이게 바람이 아니면 뭐냐며 저에게 남편한테 버림받아 놓고 자존심도 없이 다시 만나고 싶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눈앞에 뵈는 게 없을 정도로 화가 났지만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화를 눌러내리며 아무렇지 않은 척 답했어요. 아무리 미워도 우리 딸 아빠인 건 변함없는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젊은 시절부터 오래 함께하기도 했으니 그렇게 쉽게 헤어질 수 있는 사이는 아니에요. 듣자 하니 그쪽은 결혼해놓고 제대로 내조도 안 한다면서요.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고 그럴 거면 왜 결혼했어요? 이 사람 고생하면서 사는 거 보니까 안쓰러워 죽겠네요. 그렇게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자리를 떠났고 남편에게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제 계획대로라면 이제 곧 복수가 마무리될 타이밍이었거든요. 역시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고 할 말이 있다며 둘이서만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약속 장소에 나가니 남편은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자. 나 많이 고민해봤어. 어머니께서도 너한테 몹시 미안해하셔. 너랑 이혼하고 매일매일 너무 힘들었어. 역시 나한텐 너뿐이야. 그 여자는 어쩌고? 그 여자가 그렇게 순순히 이혼해 줄 것 같아? 안 그래도 어제 이야기 마쳤어. 지금 살고 있는 집이랑 차 본인 명의로 돌리고 내 급여에서 일정 수준 위자료 떼어주면 이혼하겠대. 집이나 차가 한두 푼도 아니고 급여도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긴 하지만 당신이랑 다시 합치면 돈은 문제가 아니잖아. 그렇긴 하지. 그래, 그럼 이혼하고 와. 우리 다시 합치자. 그 후로 남편은 정말로 본인 수중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여자에게 위자료로 주고 본인 급여를 깎아가면서까지 이혼을 해왔습니다. 이혼 서류를 받아드는데 가슴이 터질 듯이 뛰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제게 남은 마지막 복수는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남편을 시원하게 뻥 걷어차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너 같은 새끼랑 다시 결혼할 줄 알았어? 내가 미쳤니? 주제 파악 좀 해.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네가 볼 게 뭐가 있다고. 살살 굴슬려줬더니 바로 넘어와서는 네 손으로 집이며 차며 다 가져다 바치고 진짜 이혼했네. 멍청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하긴 네가 멍청한 덕에 이렇게 쉽게 계획에 걸려든 거겠지만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 네 그 멍청한 면상 보기만 해도 화병 나 죽을 것 같으니까. 이혼 서류를 시원하게 남편 얼굴에 집어던지고 자리에서 일어서자 남편은 어안이 벙벙해 보였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나랑 다시 결혼하자고 하지 않았냐. 급하게 저를 붙잡았는데 비웃음을 흘리며 그런 남편의 손을 쳐냈습니다. 처음부터 너하고 다시 만날 생각 따위는 전혀 없었다. 하물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너하고는 더더욱 볼 일 없다 선언하고 그대로 자리를 떴어요. 그 뒤로 남편은 물론 시어머니에게서까지 연락이 오면서 제발 다시 생각해봐라. 우리 옛날에 좋았지 않느냐. 본인이 미안하다. 정말 죽을 만큼 후회하고 있다. 별별 가짜는 내용으로 하도 연락이 와서 연락처도 바꿔버렸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일하지 않아도 된다. 집에서 딸 키우면서 편하게 지내라.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전부 본인에게 부탁하라 하셨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집에서 남 뒷바라지만 하며 사는 삶은 필요 없다고 답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그런 저를 위해 회사에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셨고 지금은 회사에서 일하며 딸과 둘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딸에게 아빠가 보고 싶냐 물으니 예전엔 보고 싶었지만 지금은 보고 싶지 않다. 나한텐 아빠보다 엄마가 훨씬 소중하고 엄마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하다 답해주더라고요. 그런 딸을 보니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딸을 보면 너무나 예뻐하실 텐데 고생만 하다 일찍 하늘나라로 떠나신 어머니께 지금도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앞으로 남은 인생 후회 없도록 곁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그리고 보람차게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하루 뜻깊은 날이 되시길 바래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고등학생 쌍둥이 딸을 가진 엄마입니다. 저는 1970년에 서울 모초의 어느 판자촌 가정에서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는 저와 동년배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자랐던 격동의 7, 80년대는 정말 어마어마한 시절이었죠. 전 세계적으로는 석유 파동의 여파로 국내적으로는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던 군부 독재의 영향으로 우리가 자랐던 10대 시절은 그야말로 혼돈의 시절이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농담의 말을 빌리자면 약한 자는 살아남을 수 없었던 7, 80년대라고 하네요. 그 격동의 시기, 가난했던 판자촌에서 태어난 저의 삶이 어땠을지 여러분은 상상이 가시나요? 제가 나고 자란 무허가 판자촌은 문자 그대로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곳이었습니다. 관계수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좁은 판잣집 사이를 지낼 때면 늘 하수구 악취와 인분 냄새가 났으며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서 큰 대야를 바닥에 놓아두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판자들 상태도 영 좋지 않아 군데군데 부서진 집들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살던 판자촌에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20호 정도가 모여 살던 곳이었는데 그중에 10호가 홀랑 다 타버렸어요. 다행히 저희 집은 피해를 입지 않아서 학교에 등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아침 7시쯤 있었던 일인데요. 그런데 그날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니 그 홀랑 타버렸던 판잣집 10호가 고스란히 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실한 재료들로 대충 살고 있었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죠. 어디 물리적인 환경만 그랬겠어요. 저녁만 되면 집집마다 싸우는 소리, 접시 깨지는 소리, 우당탕탕 물건 부서지는 소리로 단 하루도 조용했던 날이 없습니다. 저희 집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소위 인간 말종이었어요. 매일 술에 쩔어 있었고 허구한 날 저와 엄마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별다른 직업도 없이 틈만 나면 노름판을 기웃거렸고 노름 미천이 떨어지면 길거리 행상으로 꼬깃꼬깃 열심히 돈을 모아 숨겨두었던 엄마의 돈주머니를 귀신같이 찾아내서 다시 노름돈으로 탕진했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그 돈만은 안 된다고 아버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는데 여지없이 소뚜껑 같은 손으로 엄마를 손찌검했고 덩치가 작은 소녀였던 저는 그런 아버지에게 우리 엄마 때리지 말라고 달려들었다가 그 즉시 아버지의 발길질에 기절을 내 다음날 깨어난 적도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이 아니었던 날이 없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제가 그런 마음을 품었을 정도니 엄마 심정은 어땠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엄마도 상상 속에서 수백 번 아버지를 죽였을 거예요. 제 인생의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앞서 말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지요. 제가 11살 되던 해에 학교에서 돌아온 날, 제대로 세워져 있기도 버거워 항상 삐걱대던 우리 집 식탁 위에 웬 편지 한 장과 돈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수가, 엄마는 이제 이 집을 떠나니까 찾지 말아라. 너도 언젠간 엄마를 이해하는 날이 올 거야. 부디 이 엄마를 절대로 용서하지 말거라. 엄마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여러 번 고민하다가 결국엔 네 애비에게서 도망가는 길을 택했어. 이 돈은 너만 알고 있는 곳에 꽁꽁 숨겨두고 절대로 네 애비 눈에 보여선 안 된다. 알겠지? 이거면 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것들은 메꿀 수 있을 거야. 미안하다, 우리 딸. 부디 다음 생에선 고통 없는 집에서 다시 한번 가족으로 태어나자. 미안하다. 미안하다. 엄마의 마지막 작별 편지를 읽는 제 두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마저 나를 버렸다는 처절한 거절감과 동시에 이제 우리 엄마는 못된 아빠한테 맞지 않아도 되니까 엄마가 고통받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아주 조금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혼자 남겨진 제가 악마 같은 아버지와 둘이서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이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의 위협에 저를 고스란히 노출시킨 채 자신의 살길만을 찾아 도망간 엄마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얼른 엄마가 남겨놓은 돈 뭉치를 숨겨야 했습니다. 가구라곤 식탁밖에 없었던 조그만 판잣집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숨길 곳을 찾기가 마땅치 않아 우왕좌왕하고 있던 찰나 술에 잔뜩 취한 아버지가 문을 뻥 차면서 들어왔습니다. 야, 박연자 인연 어딨어? 야, 네 애미 어딨냐고? 이 건방진게 서방이랑 딸년 내버려두고 어딜 내빼? 너 당장 나가서 네 애미 찾아와. 아마 아버지도 엄마의 작별 편지를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이미 떠났어. 아빠가 맨날 때리니까 그렇잖아. 뭐? 오냐, 너 이년 오늘 죽어봐라. 어? 어라? 너 그 종이 뭉치 뭐냐? 이리 내봐. 안 돼. 이거 엄마가 나한테만 준 거야. 절대 안 돼. 이게 진짜 뒤질라고. 당장 이리 안 가져와. 저는 엄마가 제게 남겨준 돈 뭉치를 끝까지 사수하려고 했지만 이내 아버지의 완력에 못 이겨 그 돈을 모조리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생활비로 보태 쓰라고 남겨준 그 돈은 그날 하룻밤 만에 아버지의 노름돈으로 날아갔지요. 그날 이후로 이전보다 더한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엄마가 매일 행상으로 나가 있어서 하루에 같이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엄마가 집을 나가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했던 것보다 엄마의 존재감은 너무나 컸습니다. 같이 있는 시간이 적었을 뿐 언제라도 돌아올 엄마가 있는 것과 이제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 엄마가 떠난 집은 그 차이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만 보면 자신을 버리고 떠난 엄마가 떠올랐는지 온갖 핑계를 다 대며 저를 매일 손찌검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 동네 구멍가게에 가서 잡일을 하며 겨우 연명할 정도의 일당을 받아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던 하루하루가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웬 검은 양복에 금팔찌, 금목걸이를 두른 덩치 큰 아저씨들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지금 시절에는 TV를 통해 이런 아저씨들의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시절에 집에 TV도 없던 제가 마주한 그 아저씨들은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양춘식이 어딨어? 야, 네가 양춘식이 딸이야? 네 애비가 이 삼촌한테 돈을 좀 빌렸거든? 근데 그걸 안 갚고 어디 숨어버렸네. 어떻게 해야 되냐? 너라도 대신 내려갈까? 저는 아버지 어딨는지 몰라요. 벌써 집 안 들어온 지 며칠 됐어요. 뭐가 어째? 아우, 열받아. 야, 네 애비 보면 똑똑히 전해. 이번 주 내로 나한테 빌린 돈 안 갚으면 네 애비 손모가지 날아가는 거야. 알았어? 어디 귀하신 이 몸의 돈을 빌려다가 도박으로 탕진을 하고 내뺄 생각을 해. 분명히 말했다. 이번 주까지다. 저는 그 아저씨들의 무시무시한 외모도 너무 무서웠는데
도박빚을 못 갚은 아버지의 손목을 자르겠다니 역시나 요즘엔 영화에 이런 장면이 하도 많이 나와서 지금 시점에서 제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시절 어렸던 제가 그 좁은 판잣집에서 받은 덩치 아저씨들의 협박은 정말 오줌을 지릴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덩치 아저씨들이 가고 며칠이 지나도록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주말이 되자 어김없이 덩치 아저씨들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양춘식이, 오늘은 집에 있나? 오늘도 없으면 네 딸 목숨도 없어, 이제. 집 문을 발로 쾅 차고서 역시나 무시무시한 말로 들어서는 덩치 아저씨들 때문에 정말 너무 무서워 기절할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 뒤쪽에서 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형님들. 아유, 뭐가 또 이렇게 급해서 여기까지 찾아오셨을까? 아이고, 돈 받으러 오셨구나. 아유, 형님들. 이 양춘식이가 설마니 형님들 돈 떼먹을까봐 와서 그래요? 아이, 자자, 여기 빌려갔던 돈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선가 돈을 구해와서 너스레를 떨며 들어오는 아버지였습니다. 양춘식이. 오늘 내가 진짜 자네 손모가지 동강 내려고 톱도 갈아왔구만. 다 헛수고네. 양춘식이, 어디서 이 돈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엔 진짜 운 좋은 줄 알아. 다음부터 또 이러면 네 놈이고 네 딸년이고 다 죽은 목숨이야. 알아? 아유, 형님들 왜 모르겠습니까? 아유, 자자, 다들 바쁘실 테니 얼른 돌아가서 일들 보셔야죠. 아유, 그럼 건강하십시오, 형님들. 저는 너무나 무서웠던 일촉즉발의 상황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안도의 숨을 쉬고 있는데 웬 처음 보는 아저씨 한 명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아이, 김 사장님, 여기입니다. 양지숙, 이리 와서 김 사장님께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근데 이분 누구셔, 아빠? 네가 지숙이구나. 양 선생. 이 정도면 일 부리기에 아주 쓸만하겠군요. 그럼 바로 데려가도 되죠? 예, 그럼요. 얼른 데려가시고 부디 굶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아빠, 그게 무슨 소리야? 날 어딜 데려가? 넌 이제부터 이 김 사장님 댁에서 살게 될 거야. 밥은 안 굶고 살 테니.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들은 얘기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도박빚 때문에 여기저기 도망만 다니다가 어느 신문에 한 부잣집에서 낸 식모 구인 광고를 보게 됐는데 어차피 도박빚 못 갚아서 불구가 되느니 저를 단돈 10만 원에 그 부잣집에 팔아버리자고 결심을 한 거였습니다. 도박빚은 저를 판 그 10만 원으로 갚은 것이죠. 그때 당시 10만 원이면 지금 가치로 대략 약 2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자기 딸을 도박빚 갚으려고 단돈 10만 원에 팔아넘기는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라리 그냥 버리고 간 엄만 나아요. 돈이라도 몇 푼 쥐어주면서 알아서 살 길 찾으라고 해준 거니까요. 그런데 뭐 엄청 커다랗고 위대한 일을 위해 저를 팔아넘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조폭들한테서 빌린 도박빚 충당하겠다고 딸내미를 팔아버리는 인간 말종이 여러분의 친아버지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빠, 그게 무슨 소리야? 나 가기 싫어. 가기 싫어. 어이, 어디서 어리광을 피우고 자빠졌어? 어른들끼리 얘기해서 결정한 거니까 잠자코 따라가. 이게 다 널 위해서야. 너 김 사장님 따라가면 평생 밥 안 굶고 살 거니까 아빠 말 들어. 아빠는 그렇게 저의 손목을 붙잡고 동네 밖에 세워진 그 김 사장님이라는 분의 고급차에 억지로 구겨 넣었습니다. 저는 엄마마저 날 버렸는데 이제는 아빠까지 나를 다른 집에 팔아버리는구나 하면서 그 차에 타고 김 사장님네 집에 가는 내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허구한 날 손찌검만 하는 아빠랑 사느니 차라리 밥 안 굶는 부잣집에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 어차피 핏줄만 아빠였지 깡패나 다름없잖아. 11살 어린 소녀가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니 친아버지의 횡포가 그동안 얼마나 심했을지 여러분도 상상 가시나요? 실제로 그 상황만 보면 그리 나쁠 것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아버지는 백수 논팽이어서 실질적인 생활비 충당은 제가 어찌어찌 혼자서 하고 있었으니까 오히려 죽도록 미운 아버지를 안 보면서 밥 굶을 일도 없으니 차라리 잘된 일 아니겠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영영 안 보고 살겠다는 다짐을 하고 새로 들어간 부잣집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판잣대기였던 저희 집과는 달리 고급 양옥 벽돌의 넓디 넓은 2층 집에 마당까지 있고 커다란 개 2마리도 기르는 전형적인 80년대 부잣집의 전형이었습니다. 주인 아저씨 김 사장님은 커다란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이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집에 돈을 쌓아둘 금고가 모자랄 정도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식모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이런 어마어마한 부잣집에서 떨어질 콩고물이라도 기대하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의 그런 기대는 첫날부터 산산조각 났습니다. 부엌 옆에 방이라고도 할 수 없는 허리를 반으로 숙이고 들어가야 겨우 몸을 누일 수 있는 조그만 곳이 제가 잠을 잘 장소라고 했습니다. 정말 딱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이었고 바로 몸을 일으키면 부엌으로 나와 부엌 일을 시작하도록 만들어진 식모가 아닌 노예를 위한 잠자리였습니다. 고급스런 양옥집에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인테리어였습니다. 아마 식모를 위한 자리에 굳이 큰 돈을 쓰지 않은 거였겠죠. 그래도 제가 있던 판잣집보단 조금 나았고 밥 안 굶고 살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밥조차 정상적인 방법으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식모고 외부 사람이라 해도 밥 먹을 때는 그 집 식구들과 함께 앉아 먹을 줄 알았습니다. 차리고 치우는 거야 제 몫이라고 해도 먹는 순간만큼은 겸상을 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자신의 가족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에는 저를 아예 부엌에서 나가 안 보이는 곳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들이 밥을 먹고 나면 남은 밥을 섞어서 개밥을 주게 했습니다. 개들이 덩치가 커서 어찌나 많이 먹는지 남은 음식을 거의 다 섞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섞어 개밥을 주고 나면 그제서야 개밥 주고 남은 개밥보다도 못한 제가 먹을 끼니 몇 숟갈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네, 개도 남긴 비빔밥이 저의 매 끼니였습니다. 양도 적어서 항상 배가 고팠고 다 식어서 맛대가리 하나 없는 정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끼니였을 뿐입니다. 하루는 매 끼니 먹는 식은 비빔밥이 너무 물리고 배가 고파서 그 집 가족들 먹을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간을 본다는 핑계로 음식을 여러 숟갈 퍼먹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서 참지 못하고 밥 한 공기를 다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주인 아저씨와 아줌마는 그 사실을 알고서 저를 추운 겨울에 마당으로 내쫓았습니다. 어디 판자촌에서 굴러먹던 계집애를 안 굶어 죽게 보살펴줬더니 이제는 주인집 밥상을 넘봐? 너가 잘못한 거 반성할 때까지 거기 마당에서 벽 보고 서 있어. 제대로 된 외투 하나 입지 않고 쫓겨난 저는 그렇게 혹독한 추위 속에서 벽을 보고 벌벌 떨며 1시간 넘게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걸린 독감으로 며칠을 알아누웠는데 주인집 식구들은 감기 옮는다며 저를 창고에서 재우면서 밥할 때만 한 번씩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밥을 차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를 정말 괴롭게 했던 건 밥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판자촌 시절에도 연명만 할 정도로 먹고 살았기에 여기도 개밥 먹고 남은 비빔밥 먹는 것 정도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갑내기 주인집 외동딸의 횡포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아버지한테 손찌검을 당하던 시절이 낫다고 여길 정도였다니까요. 주인집 딸내미는 전형적인 부잣집 공주님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애가 입을 옷과 신발까지를 정리해서 대령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세탁 상태가 마음에 안 들거나 자기가 입기 싫으면 그 옷들을 제게 집어던졌습니다. 야, 다시 갖고 와. 아니 지영아, 뭘 어떻게 갖고 오라는 건지 설명을 해줘야 알지. 아, 몰라. 네가 알아서 갖고 와. 그거 하라고 너 이 집에서 밥 먹고 살게 해주는 거 몰라?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해서 가져다주면 제풀에 지쳐 괜히 저에게 신경질을 내며 마지못해 옷을 입고선 주인집 아저씨의 고급 자동차를 타고 등교하곤 했습니다. 당연히 그 차를 탈 때는 제가 문을 열어줘야만 탔고 학교에서 돌아와 내릴 때에도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내리질 않았습니다. 그 문을 열어주는 게 조금만 늦어져도 저에게 책가방을 집어던지며 야, 정신 똑바로 안 차릴래? 하면서 신경질을 냈습니다. 그러한 횡포는 나이를 1살, 2살 먹어갈수록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 절정을 달렸죠. 저는 식모살이를 해야 했기 때문에 중학교 진학은 꿈도 꿀 수 없었고 그저 그 횡포의 희생양으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횡포는 주인집 딸내미에게 사춘기가 찾아오고 한 달에 한 번 그날이 찾아올 때였습니다. 그때가 되면 정말 곤욕스럽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국민학교 때부터도 히스테리가 심했는데 신체가 더 예민해지는 그날이 되면 국민학교 시절 부렸던 히스테리는 히스테리 축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방 정리가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게 돼 있어도 일부러 물건들을 다 바닥에 내팽개치고 저에게 치우게 시키는가 하면 음식 간이 안 맞는다며 손에 들고 있던 물잔에 물을 제 얼굴에 부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다 쓴 생리대를 휴지통에 안 버리고 모아두었다가 제 얼굴에 집어던지면서 빨리 치우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매달 그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얼마나 가슴을 졸이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딸내미의 횡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으면서도 주인집 아저씨 아주머니는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주인집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해외에 출장으로도 한번 나가기가 어렵던 그 시절에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두 분이서 해외여행을 다녀오곤 했어요. 그때가 저와 집주인 딸내미가 15살이 되던 해였는데 그해 여름 역시 두 분은 저 멀리 지구 반대편을 해외여행 떠났습니다. 그렇게 그 넓은 집에 저와 집주인 딸내미만 덩그러니 남아 2주의 시간을 보내게 됐죠. 두 분이 해외여행을 떠난 지 3, 4일쯤 지났을까요? 집주인 딸내미는 웬 시커먼 남학생 둘과 깻잎머리를 한 여학생 한 명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더니 마당에서 신나게 서로 물장난을 하면서 놀았습니다. 야, 우리 놀 동안 너 부엌에 들어가서 저녁 준비해놔. 저는 또래 친구들과 저렇게 신나게 놀 수 있는 집주인 딸내미가 너무 부럽고 그런 그들의 저녁밥상이나 준비해야 하는 제 처지가 너무 서러워서 그날 저녁밥을 지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저녁상을 집주인 딸내미와 친구들에게 차려줬는데 그중에 한 남학생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야, 너도 우리랑 동갑이라며. 여기 와서 같이 먹자. 이쁘게 생겼네. 이름 뭐야? 야, 어디 노예랑 겸상을 하냐. 쟨 우리 집 식모라 우리랑 밥 같이 못 먹게 돼 있어. 어줍잖은 수작 부리지 말고 네 밥이나 마저 드셔. 저는 어쩌면 집주인 내외가 안 계신 때에는 동갑내기 친구들이랑 겸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잠깐의 기대를 했지만 곧바로 막아선 집주인 딸내미의 제지에 다시금 한쪽 구석에 비켜있다가 역시나 개밥 주고 남은 비빔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녁밥을 먹고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집주인 딸내미가 저한테 와서 말했습니다. 야, 너 이 돈 받고 어디 1시간 정도 나가 있어. 아니다. 2시간. 그 전에 들어오면 죽을 줄 알아. 그리고 이거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진짜 그때는 너 두동강 난다. 저에게 휴지 한 장 호의를 베푼 적 없던 아이가 웬일로 저에게 5,000원짜리 지폐를 쥐어주며 밖에 나가서 놀고 오라고 하기에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그때까지 시장에 장 보러 나가는 거 아니면 집 밖에 거의 나가본 적이 없는데 저는 순진한 마음에 이게 웬 떡이냐 하는 마음으로 그 돈을 받아들고 밖에 나가서 그동안 먹고 싶었던 떡볶이며 각종 간식을 군것질하고 또 제 부엌 단칸방에 몰래 숨겨놓을 간식도 잔뜩 사서 시간에 맞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대문을 열고 들어서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남자아이 한 명은 우통을 벗고 있었고 집주인 딸내미는 이제 막 겉옷을 주섬주섬 껴입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도 옷가지를 정리하며 이제 막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순진했던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나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지 짐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들어오는 제게 집주인 딸내미는 한 번 더 제 옆구리를 찌르며 말했습니다. 너 진짜 오늘 일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죽는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부모님 없을 때 친구들을 집에 데려와서 논 것이 뭐 그렇게 큰 비밀로 할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아저씨 아주머니가 해외여행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사건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그래왔듯이 집주인 내외분의 방과 딸내미 방의 빨랫거리를 한꺼번에 모아 빨래를 하고 마당에다가 일렬로 그것들을 널어놨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아주머님이 그것들을 둘러보더니 한 곳에 멈춰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이건 남자의 속옷 아니니? 이게 왜 우리 집에 있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집주인 아저씨의 속옷과 남자아이의 속옷을 구분할 줄 몰랐습니다. 그저 한데 모은 빨랫감을 습관적으로 빨고 널었을 뿐 그것이 거기에 섞여 들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글쎄요, 사모님. 저는 그냥 빨래를 한데 모아서 한꺼번에 빨았더니 그게 거기 있는 줄도 몰랐네요. 얘, 김지영, 너 이리 나와봐. 왜 엄마? 얘, 너 이 남자의 속은 뭐야? 집주인 딸내미는 추궁하는 아주머니의 질문에 크게 당황하더니 황급히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얘야, 얘. 엄마 아빠 해외여행 가 있을 때 나 잠깐 친구들이랑 하루 종일 놀러 나갔다 온 적 있거든?
그때 집에 돌아오는 그 찰나에 웬 남자애 하다가 우리 집 대문을 열고 나오더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얼른 집에 들어와서 얘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나를 겁주면서 이 얘기 엄마 아빠한테 하면 죽인다 그랬어.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정말 미련하게도 저는 그제서야 그날 제가 2시간 동안 밖에 나갔다 온 사이 얘네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됐고 이제 그 누명을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니에요, 사모님. 아니에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라곤 사장님, 사모님, 지영이밖에 없는데 제가 어디서 어떻게 알아서 남자애를 집안에 들여요. 그것도 겁도 없이 사장님, 사모님 집 비우셨을 때를 틈타서요. 저는 억울한 마음에 최선을 다해 제 변론을 했습니다. 거짓말 치지 마. 너 내가 없는 동안 그 남자애랑 실컷 재미 보고 그거 나한테 들키니까 나 죽이겠다고 했잖아. 숨기려면 제대로 숨겨야지. 이렇게 멍청하게 남자의 속옷을 버젓이 널어놔서 걸리냐? 돌대가리. 엄마, 얘가 그동안 엄마 아빠 모르게 나 얼마나 괴롭혔는 줄 알아? 지금 이건 약과야. 집주인 딸내미는 자기가 문란하게 남학생들과 놀아난 사실을 저한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점점 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황당했던 건 주인집 딸내미의 이 근거 없는 주장을 주인집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그대로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던 주인집 아저씨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한쪽 벽으로 밀치며 말했습니다. 너희 천박한 년, 판자촌에서 5만 대 팔려갈 뻔한 거 걷어서 먹여줬더니 이제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남자를 끌어들여서 놀아나? 나이도 어린 게 발랑 까져가지고 니까짓 게 감히 우리 집안을 더럽혀. 게다가 우리 귀한 딸내미를 이제껏 우리 모르게 괴롭혀왔다고? 너 오늘 한번 죽어보자. 일로 와! 집주인 사장님은 저를 바닥에 내팽개치더니 그 옛날 제 친아버지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 마구 손찌검을 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두들겨 맞고 나서 마당에 널브러져 하염없이 울었는데 맞아서 아픈 것보다 억울한 마음에 서러움이 더 밀려왔습니다. 그날 그 남자아이 속옷이 왜 집주인 딸내미 방에 있었는지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들끼리 좋다고 주고받은 건지 아니면 신나게 재미 보다가 깜빡하고 안 입고 간 건지 한 번 더 빨랫감을 살펴볼 걸 하는 후회도 밀려왔고 그걸 그딴 식으로 방 안에 내팽개쳐 놓고선 저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주인집 딸내미의 모가지를 그 자리에서 확 비틀고 싶었습니다. 저는 생지옥 같은 경험을 한 그날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개밥보다도 못한 식은 비빔밥을 매일 먹는 것도 지겨웠고 집주인 가족들의 정신적, 육체적 학대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린 나이에 발랑 까진 여자의 취급까지 받으니 더 이상 이곳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밤 그동안 장보고 나서 아직 집주인 아주머니한테 돌려주지 않았던 잔돈 뭉치들을 죄다 긁어모아 그 집을 탈출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 잔돈 뭉치에 들었던 돈이 지방으로 도망갈 차비 정도는 되어서 그렇게 저는 전주까지 도망을 와서 한 콩나물국밥 식당에 취직을 했습니다. 제 딱한 사정을 들은 식당 여사장님은 저를 가엾게 여겨 숙식까지 제공해 주셨고 잃어버린 엄마를 찾고자 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다행히 어릴 적 구멍가게에서 일하며 곁눈질로 조금 익힌 장사기술과 몇 년간의 식모생활로 숙련된 조리기술을 갖추고 있던 저는 그 식당에서 금방 적응을 하며 얼마 지나지 않아 모범 직원이 됐습니다. 아마도 제가 먹거리 장사에 꽤나 소질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점점 경력이 쌓여 10년이 넘게 일을 하게 됐고 그 식당도 계속해서 장사가 잘 돼서 전주 지역에 여러 지점을 냈는데 제가 제일 매출이 큰 지점의 지점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을 지점장으로서 잘 해내고 있을 무렵 사장님은 그 식당 브랜드를 법인화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까지 가지고 계셨는데 그 중요한 일에 저를 계속해서 요직에 앉히길 염두에 두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법인이 신설되면서 저는 그 법인의 임원이 됐습니다. 판자촌 막장 인생에서 식모로 팔려가 노예로 살다가 지방으로 도망와서 한 법인의 임원이 되기까지 제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 대학 공부를 꼭 해보고 싶어 틈틈이 공부해서 검정고시까지 마치게 됐습니다. 끝끝내 시간적 여유가 나질 않아 대학의 문턱까진 밟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무런 미래가 없던 나락 인생에서 고졸의 학력까지 갖추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웃을 일만 남을 줄 알았는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을 만났습니다.
저에게 은인이자 친어머니보다도 더 지극정성으로 저를 보살펴 주셨던 우리 식당 사장님이 뒤늦게 발견한 말기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된 겁니다. 저는 어쩌면 친엄마가 저를 버리고 떠났을 때보다도 친아빠가 저를 팔아먹었을 때보다도 더 슬펐던 것 같아요. 생판 남인 저를 걷어주고 어엿한 사회인으로 키워주신 것도 모자라 자기 사업의 제일 중요한 파트너로까지 세워주신 사장님이 제 곁을 떠난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만난 거의 유일한 정상인 어른이었습니다. 어른을 넘어서 제게는 부모 이상의 존재였죠. 이대로는 떠나보낼 수 없다고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제게 사장님이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양이사, 아니, 지수가, 너는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어릴 적 혈혈단신으로 이 식당을 시작해서 뒤도 안 보고 일만 하느라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없잖니. 그런 와중에 지숙이 같은 딸내미를 얻게 된 건 내 인생 큰 축복이야. 지숙아, 내가 가거들랑 지숙이 네가 이 모든 사업을 이어받아다오. 너라면 내가 했던 것보다 훨씬 잘할 거야. 믿는다, 내 딸.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거라. 힘들었던 네 지난 날에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란다. 그렇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숨을 거두셨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져라 크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다를 바 없던 사장님을 그렇게 떠나보내고 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저는 사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이 사업체를 본격적으로 더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주하면 전국적으로 비빔밥이 유명하지만 전주 토박이들은 전주의 대표 음식으로 항상 꼽는 것이 비빔밥 말고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주 콩나물국밥입니다. 비빔밥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명성이 덜했던 이 전주 콩나물국밥 시장이 어느새 점점 커지고 신생업체도 많이 생겨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 것은 2010년대 초반인데요. 그 선두에 저희 업체가 서 있었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국적인 규모의 식당 대표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이 큰 성공에 사장님이 함께 계셨더라면 금상첨화였을 텐데 너무나 아쉽습니다. 남편과는 본격적인 전국 규모로 지점 확대를 모색하던 중에 중요한 사업 파트너로 처음 알게 됐다가 점점 일적으로 만나는 일이 잦아지고 사적으로도 몇 번 보게 되더니 그렇게 정이 들어 결혼하고 아이들도 낳게 됐습니다. 풍비박산, 아비규환과 다를 바 없던 가정환경에서 자란 저에게 가정을 갖는다는 것은 사치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제게도 그런 축복이 찾아오더군요. 그렇게 저는 성공한 사업가로 두 아이의 엄마로 인생 역전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은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아이들도 무럭무럭 자라 어느새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일만 하느라 늦깎이 결혼을 했지만 그만큼 경제적 여유를 확보한 상태에서 결혼을 했기에 아이들을 양육하는 환경은 비교적 아주 수월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무렵 저는 너무 앞만 보며 달려온 지난날의 피로감을 느껴서 잠시 인생을 되돌아볼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좋은 해소 창구가 있을까 싶어 찾아보던 중 아무래도 제가 외식 경영인이다 보니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 급식센터 봉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주말엔 식당이 한창 바쁠 테니 평일 중 하루를 택해 남편과 함께 주기적으로 무료 급식소에 봉사도 하고 기부도 했습니다. 급식소의 식재료 상태가 조금 안 좋다 싶으면 아예 식재료까지 통 크게 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봉사를 나갔을 때쯤이었을까요? 그날은 제가 배식창구에서 노숙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너무나 낯이 익은 노숙자 한 명이 차례차례 제 앞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7수는 훌쩍 넘어 보이고 8순에 가까워 보이는 나이인데 그 선명했던 얼굴은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김 사장님? 네, 바로 어릴 적 제가 식모살이를 하다 도망쳐 나온 그 집의 주인 김 사장님이었어요. 아니, 너는... 저를 보자 놀란 김 사장님은 식판을 그대로 내동댕이 치고 뒤돌아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른 뒤따라 나섰죠. 그렇게 기운이 왕성하던 김 사장님도 이제는 꼬부랑 할아버지가 다 돼서 얼마 도망 못 가고 제게 따라잡혔죠. 김 사장님, 왜 도망가세요? 제가 뭐 못 볼 사람이에요? 이게 거의 40여 년만 아닌가요? 뭐 때문에 저를 피하시는 건데요? 부탁인데, 나를 조금이라도 배려한다면 부디 아는 채는 말아주시오. 보시다시피 난 이제 사장도 아니고 그쪽 집주인도 아니오.
죽을 날만 하루하루 기다리는 빈 껍데기일 뿐이라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장님. 그러지 말고 여기 앉아서 우리 잠깐 얘기 좀 해요. 왜? 다 망해서 이 꼬라지가 된 걸 보니 통쾌하시오? 그래, 어디 한번 내 지난 얘기를 들어보시오. 그렇게 아무 벤치에 둘이 걸터 앉아 한참을 들은 집주인 아저씨의 지난 얘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그날 그렇게 도망친 이후에 식모야 얼마든지 더 구할 수 있었기에 처음엔 제가 괘씸했지만 금방 제 존재는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꽤 세월이 흘렀을 무렵 주인 아저씨의 사업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집안에 식모로 있을 때만 해도 군부 독재 시절이었어요. 조금만 정치인들의 눈밖에 나면 기업가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집주인 아저씨는 유력 정치인들과의 친목을 잘 다져놓았기에 사업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큰 욕심을 부려 정치 깡패 등과 결탁하여 사업을 점점 더 확장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부 독재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후 얼마쯤 지났을 때 갑작스레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각종 조직 및 그와 결탁한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많은 조직과 세력을 결탁하고 있던 주인 아저씨의 기업은 처벌을 받고 완전히 패망하게 됐고 아저씨도 꽤 오랫동안 감옥에서 형을 살다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 사이 충격으로 쓰러진 주인 아주머니는 면에 누워 계시다가 상을 타다고 하고 저를 그렇게도 괴롭히던 집주인 딸내미 지영이는 조폭 아버지, 범죄자 아버지는 꼴도 보기 싫다며 의절하고 못 본 지 벌써 몇십 년이 됐다고 해요. 감옥에서 출소 이후 재기하려고 이것저것 다 시도해봤지만 깡패들과 한도당이었던 전력 때문에 하는 일마다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아내도 떠나고 딸도 의절을 했으니 아저씨는 그렇게 모든 삶을 포기하고 본격적인 노숙인이 됐다고 합니다. 집주인 아저씨의 파란만장했던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통쾌한 마음이 잠시 들기도 했다가 이내 짠한 마음이 더 강력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천벌받은 노인네 얘기 들으니까 속이 좀 시원하시오? 아직도 내 천벌은 끝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오늘 양 선생을 만나니까 비로소 내 업보가 막을 내리는 날인 것 같소. 양 선생, 아니 지숙이, 그 시절 내가 모질게 굴었던 것 정말 미안하네. 내 삶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줄 모르고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 입맛대로 주무르고 멸시했어. 그 와중에 제일 큰 상처를 줬던 자네를 만나니 나도 이제 마음 편히 떠날 수 있을 것 같네. 사장님, 떠나시긴 어딜 떠나요. 일단 다시 저랑 가서 식사부터 제대로 하세요. 아니다. 아예 이렇게 해요. 마침 저희가 서울 근교에 별장이 하나 있는데 바빠서 자주 못 놀러 가거든요. 거기서 당분간 지내세요. 그리고 건강검진도 한번 싹 받으시고요. 얼른 다시 건강해지셔야지 지영이 다시 찾지 않겠어요? 저는 저 스스로도 왜 저에게 어린 시절 큰 상처를 줬던 집주인 아저씨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것이 그 순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막장 인생 살던 제 친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여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잃어버린 엄마를 계속해서 찾고 있듯이 잃어버린 딸내미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집주인 아저씨에게 동질감을 느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저는 제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어째서 나한테 그런 호의를 베푸는가? 난 그런 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김 사장님, 그때 제가 사장님에게서 도망쳐 나와 저 멀리 전주까지 도망을 갔었어요. 그곳에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제게 한없는 호의를 베풀어 주셨던 분이 계세요. 바로 저를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신 사장님이에요. 제가 지금 김 사장님께 이런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건 제게도 아무 조건 없이 호의를 베풀어 주셨던 그분이 계셨기에 가능한 겁니다. 이 호의는 제가 아닌 그분께 이어받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정말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면 제가 베푸는 이 호의를 받아주세요. 저는 오늘 이 시간부로 김 사장님과 지영이가 제게 줬던 모든 상처를 용서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말하는데 집주인 아저씨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대로 눈 감았으면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받고 있었을 텐데. 정말 고마워. 그렇게 저는 약속대로 저희의 별장에 집주인 아저씨를 모시고 각종 건강검진을 받게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온 건강검진 결과가 아주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몇 개월 앞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저씨를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고 바로 이어서 아저씨의 딸내미 지영이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잃어버린 딸을 찾아드리고 싶었고 저도 오랜만에 지영이의 얼굴을 마주하면 어떤 감정이 들까 스스로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렇게 얼마간의 수소문 끝에 지영이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지방에서 조그마한 꽃가게를 운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을 찾아갔을 때 지영이의 벙찐 표정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 지숙이야? 오랜만이다. 어릴 때부터 꽃무늬 옷 좋아하더니 이젠 진짜 꽃을 팔고 있네. 잘 지냈어? 너가 여기까지 웬일이야? 그보다 너 되게 성공했나 보다. 아주 신수가 헌해졌네? 차도 좋은 거 타고. 많은 일이 있었지. 그보다 지영아, 너 아버지 보고 싶지 않아? 뭐? 갑자기 찾아와서 난데없이 무슨 얘기야. 그 인간 얘기는 꺼내지도 마. 역시 처음부터 흔쾌히 아저씨를 다시 만나는 것에 응하지 않을 거란 생각은 했었기에 그런 반응이 놀랍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많이 아프셔. 이제 곧 돌아가실지도 몰라. 나도 우연한 기회에 뵙게 돼서 돌아가시기 전에 꼭 너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찾아온 거야. 너도 알다시피 나도 친엄마가 나 버리고 갔잖아. 너 가족에게 버림받는 느낌 뭔지 잘 모르지? 아버지에 대한 복수와 한풀이는 그 정도면 다 한 것 같으니까 그러지 말고 마지막 가시는 길 손이라도 잡아드려. 지영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이 어디야? 그렇게 지영이와 저는 한달음에 아저씨가 입원해 계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빠, 나야. 아빠 딸 지영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어. 지영이냐? 진짜 지영이야? 아유, 내가 지금 잘 안 보인다. 이리 가까이 좀 와봐라. 맞아. 아빠 딸 맞다고. 아빠, 미안해. 그땐 아빠가 창피했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 집에 대해 보내는 따가운 시선을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도 내가 그러면 안 됐던 건데. 미안해. 미안해, 아빠. 지영이는 죽음을 앞둔 아저씨를 보면서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저씨는 마지막 가느다란 숨을 내뱉으며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내 딸. 아빠는 괜찮아. 아빠가 미안하다. 그렇게 지영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아저씨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아저씨의 장례 절차까지 도맡아서 지영이를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모든 장례 일정이 끝났을 무렵 지영이는 제게 말했습니다. 야, 넌 내가 밉지도 않냐? 왜 안 미워? 미워 죽겠지 아주. 네가 나한테 했던 거 똑같이 해주고 싶지? 근데 왜 안 하냐? 실컷 복수해도 모자랄 판에 왜 우리 가족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너 이런 말 들어봤어? 최고의 복수는 용서다. 나 지금 너희 가족한테 복수하는 거야. 뭐? 세상에 이런 복수가 어딨냐? 하여튼 넌 참 어릴 적부터 알다가도 모를 애였어.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복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온전히 용서함으로써 다시는 그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살지 않게 완전한 복수를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 지금도 가난에 찌들어 살고 아무런 사회적 힘이 없었다면 저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장담할 수 없겠지만 분명한 건 제게는 이들을 용서할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심리적 여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라고 왜 이들에 대한 복수를 생각해보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복수와 용서라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그냥 한번 용서라는 카드를 써보고 싶었습니다. 옛말에 틀린 말 하나 없다 했으니 최고의 복수는 용서다라는 그 말을 믿어보고 싶어서요. 야, 양지숙. 고맙다. 그리고 정말 미안해. 어린 시절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군 거 전부 다. 이렇게 말로만 사과 몇 마디 한다고 그 모든 일이 다 없어지진 않겠지만 진심이야.
너같이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을 몰라보고 너무 모질게 대했어. 다시 한번 정말 미안해. 됐어, 이거사. 이미 다 용서했다는데도 그런다. 아버지 무사히 잘 보내드렸으니까 너도 이제 마음속 무게 다 내려놓고 남은 인생 재밌게 편하게 살아. 그리고 한 번씩 보고 살자. 내가 시간 될 때 놀러 갈게. 고맙다. 정말 고마워, 지수가. 이렇게 제가 어릴 적 식모살이를 했던 지영이네 집안과는 저의 아름다운 용서와 함께 화해로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이제 또 다른 용서의 숙제를 하나 더 풀러갑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전주로 도망오고부터 끊임없이 찾았던 저희 엄마 드디어 찾았거든요. 사실 오늘 이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엄마를 만나러 가는 길에 지난 세월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40년 만에 만나는 엄마는 얼마나 많이 변해 있을까요? 저를 한눈에 알아볼까요? 아니, 저는 엄마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저를 버리고 간 것에 대한 미움 이런 거 다 떠나서 아직까지 생존해 계신다는 게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행히 지금 몸 건강하게 동네에서 조그맣게 수선집을 운영하면서 잘 살고 계시다고 해요. 문득 어릴 적 찢어진 제 바지를 예쁘게 잘 꿰매주던 엄마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엄마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아버지까지 찾게 될까요? 아직 그것까지는 자신이 없어요. 적어도 엄마는 지난 40년 동안 꾸준히 찾아왔지만 아버지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았고 찾을 마음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용서라는 단어가 제 인생의 큰 화두가 되고부터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엄마까지만 만나고 잠시 마음에 브레이크를 걸고 싶습니다. 자, 그럼 저는 크게 한숨 돌리고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왔던 엄마를 만나러 갑니다. 저 혼자 가는 것이 무언가 무서워서 두 딸들을 함께 데리고 출발합니다. 제가 엄마를 다시 마주하고 온전히 용서할 수 있게 청취자 여러분도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